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달리는 트럭도 넘어뜨릴 만큼 강한 태풍이 일본을 뒤덮은 가운데 일본의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일본을 감싸고 있다고 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일본에 불어 닥친 태풍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이대로 간다면 멸망하는 일밖에 남지 않는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데 곡소리가 나고 있는 일본의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그야말로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강한 위력을 지닌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일본 열도가 수영장이 됐기 때문인데요. 달리는 트럭을 쓰러뜨릴 정도의 강한 바람과 최대 500의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일본 내 고속철도 운행이 멈추고 예정됐던 항공편도 속속 취소되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접근하면서 기록적인 비와 산사태, 주택 파손 등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중심 기압 950 hpa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산사는 중심 부근에서는 무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70m의 강한 바람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속 40m 이상이면 주행 중인 트럭이 넘어지고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의 지붕 덮개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카이 등 일부 지역에선 48시간 동안 4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한 일본 누리꾼은 지하도가 수영장 됐다며 지하도 출입구까지 물이 차오른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전엔 일본 내에서 대지진 주의보까지 내려지며 사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남부에서 발생한 지진이 겉으로 보기엔 그리 큰 일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대지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당시 발생한 규모 7, 1의 해당 지진은 별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지진으로 내려졌던 쓰나미 주의보도 모두 빠르게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진 직후 지금껏 한 번도 내려지지 않은 대지진 주의보가 내려지며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많은 일본인들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30만 명 이상이 숨지고 태평양 연안에서 30m에 달하는 쓰나미가 일본을 덮칠 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일본 동남부 태평양 연안을 따라 뻗어있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난카이 해곡을 따라 발생하는 지진은 지금껏 이미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30년 안에 규모 8혹은 9의 지진이 발생한 확률이 80%라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거대 지진이 일어날까 조마조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은 자연재해만이 문제가 아닌데요. 실제로 최근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일본의 미래가 더 암울합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기시다 퇴임 선언과 더불어 재선 포기로 인해 엄청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얼마 전 기시다 총리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제1당은 자민당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 자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자민당이 변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초의 한 걸음이 나의 불출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재 선거를 통해 뽑힌 새로운 리더를 일개병졸로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는 취임 초기 60%를 넘는 지지율까지 보였으나 최근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에 머물며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작년 히로시마 지칠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작년 말 불거진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자민당 주요 파벌 위원들이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파티권을 할당해 팔고 목표치를 넘기는 경우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달 말로 다가온 총재 선거로 관심이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벌써부터 일본의 분위기가 빠르게 변화하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의 차남이자 환경상을 역임한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이 자민당 차기 총재 선호도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니케이는 TV 도쿄와 함께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의원 11명 가운데 적합한 인물 1명을 선택해달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3%가 고이즈미 의원을 뽑았습니다. 고이즈미 의원은 앞서 실시된 동일한 여론조사에서는 15%를 얻어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에 이어 2위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렇듯 일본 내에서의 고이즈미 의원에 대한 지지 확대 기류는 응답자를 자민당 지지층으로 좁혔을 경우 더욱 명확합니다. 실제로 고이즈미 의원은 일본 정계에서 총리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주목받아 왔는데요. 1981년생으로 출마 후보자 중 가장 나이가 적고 비자금 스캔들 온상으로 지목된 파벌에 몸담지 않아 세대교체와 참신함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상 외에는 강요나 자민당 주요 간부로 활동한 경험이 없어서 사실상 총리가 될 자민당 총재를 맡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고이즈미는 펑쿨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환경상 재임 당시 한 행사에서 기후변화 대응법에 대해 기후변화 같은 커다란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했던 겁니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회견에선 재염 처리장 약속 이행의 근거를 묻는 말에 하겠다. 그것이 약속이니까라고 동문서답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온라인 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내에서 펑쿨색 고이즈미가 조선인이라는 이야기가 확산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비영리단체 팩트체크센터에 따르면 최근 상반신에 문신한 남성의 사진과 함께 고이즈미가 조선인의 손자라는 잘못된 소문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할아버지이자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주냐가 조선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게시물은 지난달에만 290만 회 열람됐고 3,200번이나 공유됐는데 절대로 총리를 해선 안 되는 사람이라는 비난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할아버지인 고이즈미 주냐가 중의원 의원을 지내는 등 일본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자여야 합니다. 또한 사진을 촬영한 작가 오카모토 게이조가 1912년에 사망했는데 고이즈미 주냐는 1904년생이라 사진 속 남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오카모토가 사망한 연도에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고이즈미 주냐는 8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배척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실제로 아베의 정적으로도 알려진 이시바가 여론조사 1위로 올라서는 등 혼돈이 이어졌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정적으로 2012년, 2018년 아베와 총재 선거에서 맞붙은 경력이 있는 중진 의원입니다. 그는 지난달 중군 차기 자민당 총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시바의 자민당 총재 도전은 2008년부터 이번이 5번째라 일본에서는 수건을 이룰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시바는 일본 파벌 정치에 희생됐던 비운의 정치가입니다. 이시바가 2020년부터 모든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차기 총리 후보 1위에 올라 주목했는데 파벌 정치에 의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2,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악몽에 시달렸던 아베가 이시바는 절대 총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파벌 간 밀실 협상에 의해 자민당 총재가 결정되고 이어 총리가 되는 일본 정치의 피해자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민당 파벌 해체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재 선거라 어떤 변화와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파벌들은 정치자금 스캔들 여파로 잇따라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들은 지금까지는 파벌 규모에 따라 누가 총재가 될지 예상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정말 알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최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비자금 스캔들 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총재 선거에 나선 이들이 연루 의원들에 대한 차기 중의원 선거 공천 배제나 비자금 국고 반납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아베파 등 보수 성향 의원들 반발이 거센 겁니다.
실제로 지지율 1에서 2위를 다투는 이시바는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원을 선거에서 공천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아베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베파 최고 고문을 맡았던 에토 세이시는 파벌로부터 넘겨받은 돈은 정치활동에 100% 충당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렇듯 일본 정치권이 한동안 시끌시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일본 경제도 매우 암울한 상황이라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일본 증시가 사상 최대 대폭락하면서 혼비백산 모습인데요. 여기에 더해 얼마 전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문매를 더욱더 맞게 됐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주가 대폭락 이유를 두고 일본은행의 최근 기준 금리 인상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비판 거셉니다. 일본은행이 7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뒤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하면서 주가 하락폭이 더 커졌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일본의 최고 부자인 야나이 유니클로 회장이 최근 이대로 가면 일본인들은 멸망할 것이라며 일본 경제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일본은 지난 30년간 성장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중산층의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구 감소로 현재 노동 생산성이 낮다며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고 질타했는데요. 과연 일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참의원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바로 일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인물은 지난해 10월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소속당인 일본 유신회로부터 제명된 스즈키 무네오 참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은 지칠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위치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일본이야말로 무기 공급을 하지 않은 유일한 지칠국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주의 작은 도시인 보우찬스크 하늘에 마치 핵폭발을 연상케 하는 작은 버섯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버섯구름은 핵폭발이 아니어도 충분히 큰 규모의 폭발에서 갑자기 형성된 고열의 저기압이 위로 치솟으면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날 버섯구름은 실제로 수소 폭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수소에게 융합이 초래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소폭탄이 아니라 수소전기차에서 떼어낸 수소탱크가 터지면서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보우찬스크시를 장악하지 못하고 비자 모양으로 시의 동서를 흐르는 보우차 강이 북쪽 골재공장으로 후퇴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자연지형인 강을 앞에 놓고 골재공장의 옥상에서 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강 남쪽에서 접근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으로선 이 골재공장을 탈환해야 했지만 강과 높은 위치를 이용한 러시아군의 총격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서방이 제공하는 정밀 유도탄이면 해결될 일이지만 유도탄은 늘 부족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작한 공중 드론은 러시아의 전파교란 능력에 종종 막혔고 드론이 투하할 수 있는 폭탄 중량은 매우 제한적이라 파괴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망가진 민간 차량의 부품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고 테슬라에서 전기 배터리와 교류기를 떼어내 무선 조종할 시 차량, 즉 지상 드론의 동력을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외에서 수입한 중고 테슬라 배터리를 종종 자체 생산한 드론의 동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소폭탄은 토요타 수소차를 활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망가진 일제 토요타의 수소차 미라이에서 고압 수소탱크를 떼어낸 것입니다. 미라이의 수소탱크엔 1만 사이제곱인치당 파운드의 압력으로 5kg의 수소가 저장됩니다. 52kg 중량의 이 탱크가 폭발물과 함께 결합해 터지면 TNT 162kg의 파괴력을 지니면 수소 폭발은 강력한 폭발파와 불덩이, 파편, 버섯구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이 수소폭탄 배달 RC 차량을 러시아군이 지키고 있는 골제 공장까지 원격 조종하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 폭탄 배달 차량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공장의 동쪽 다리를 건넜고 근처 빽빽한 숲 탓에 공장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러시아군은 이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폭발 뒤 곧 거대한 수소폭탄의 화염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골제 공장에 상당량의 탄약을 비축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수소차의 수소탱크는 안팎의 압력이나 충돌에 결코 터지지 않게 철보다도 10배 높은 강도의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매우 안전합니다. 하지만 토요타 수소 차량의 수소탱크는 전장에서 간단한 개조를 통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수소탱크의 외부를 플라스틱 폭탄으로 감쌌을 뿐이지만 수소폭탄이 완성됐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선은 토요타 미라이 수소탱크를 폭탄으로 쓴 것은 제품의 원래 의도에 상관없이 전장에서 기술이 어떻게 예측 불허의 방식으로 응용되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평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이 골제 공장에서 후퇴했고 시 탈환을 꾀하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압박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튿날인 7월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군 지휘부는 북동부 최전선인 이곳 보우찬스크를 방문해 훈장을 수여하며 이곳을 수비하는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그동안 도요타는 수소탱크에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충돌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간단한 개조만으로 쉽게 수소탱크를 수소폭탄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도요타 수소탱크에 대한 안전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파괴력을 보면 또 한 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요타 수소차가 어디를 어떻게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일본이 자신들은 무기 공급을 하지 않은 유일한 지칠이라며 우크라전 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일본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댓글로 응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약한 도요타 수소차의 폭발 소식은 전기차 화재로 분위기가 뒤숭숭해진 틈을 타 수소차 대중화를 노리던 도요타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면서 수소연료 전지차가 전기차 EV를 누르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차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지만 전기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다릅니다. 수소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수소연료전지 스택에서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에너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저온 환경에서 전력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차에 비해 충전 시간이 짧은 점도 장점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도요타 수소차 폭발 사건 전까지만 해도 세계 수소차 개발 시장은 최근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인수한 현대차, 최근 수소연료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 새로운 수소차 출시를 준비하는 일본, 그리고 매서운 속도로 수소차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중국, 이렇게 4개국이 치열한 일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행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월 연구개발과 생산으로 이원화돼 있던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통합하기 위한 양수도 계약을 현대모비스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인수 절차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한 설비 및 자산 그리고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 인력 등 기술력과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투산 IX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뒤 물만을 배출 2018년 넥소를 처음 출시했는데요. 이후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넥소의 후속 모델을 2025년까지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인수를 계기로 현대차가 수소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 밸류체인을 연결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치고 나가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그만 도요타 수소탱크가 폭발한 것입니다. 미국에선 제너럴 모터스 GM가 수소에 적극적입니다. GM은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개발에 약 48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BMW, 스텔란티스 등 유럽 완성차 회사들도 수소차 사업에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2034년까지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차 보급량을 5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각국이 수소차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소연료 전지차가 전기차보다 충전 시간도 짧고 주행거리도 길어 장거리 운행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적합하고 여기에 주행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어 궁극의 친환경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소차는 원자재 투입량도 전기차보다 적고 코발트나 리튬 등 희소 광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원료인 백금은 재활용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강국들이 수소차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만 도요타 수소차가 사고를 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않아 중재가 가능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무시하듯 러시아는 최근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3일 일본의 대러 제재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 자동차 회장 등 일본인 13명에 대해 영구 입국 금지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입국 금지 명단에는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 자동차 회장,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창업자, 다나카 아키히코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 이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지통신은 러시아가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경영자들을 대거 입국 금지시킨 배경에 대해 입국 금지 대상의 지뢰 제거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가 국제협력기구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지뢰 제거기를 제공하고 라쿠텐 회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등 지원에 나섰던 점을 이유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토요타 자동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자 러시아 내에서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했고 아예 공장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해당 공장은 러시아 국영 자동차 개발 연구소에 매각하면서 러시아에서 철수해버렸는데요. 이러니 러시아가 도요타를 곱게 볼 리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무기 공급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일본을 제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한국은 K방산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약 27조 원을 돌파하고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일본을 압도하며 4대 방산 강국 목표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반면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일본은 한국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전범 국가인 일본은 그간 평화헌법의 기초의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다가 올해 방위 장비 지침을 개정하면서 무기 수출길을 열고 있는데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보다 못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축적된 기술력으로 세계 각국에서 수출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 K방산 신드롬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유럽의 마지막 남은 첨단 산업 제조기업인 ASML은 반도체 소재 장비 분야의 압도적 1위라 불리며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도 ASML이 제작한 반도체 장비가 없다면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ASML은 슈퍼울로 불리면서 최첨단 반도체 장비 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ASML은 유럽 내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남은 유럽의 첨단 산업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만 최근 네덜란드 당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ASML이 국외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의 유력한 후보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며 ASML의 자국 이전을 적극 추진했던 일본과 대만은 여러분을 OPGO 3825 완전히 실패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네덜란드 기업으로 유럽 내 최대 석유그룹이던 쉘 석유가스와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지난 2018년 개편된 네덜란드 세법에 반대하며 해외 이전 기업에게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하던 영국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유럽에서 1위, 2위를 다투던 기업이 빠져나간 것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소재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 중견기업부터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까지
네덜란드의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린 상황인데요. 이제는 ASML이 못 견디겠다는 입장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네덜란드의 법인세율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ASML의 구성원인 직원 2만 3천 명 중에서 절반가량이 외국 국적의 직원인 상황인데 네덜란드가 최근 반이민 정책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직원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ASML은 자사에서 일하는 경쟁력 있는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실제 받아가는 급여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ASML이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 문제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네덜란드 정부는 고숙련 이주 노동자에 대한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외국인 고급 인력들의 유입이 쉬웠지만 이번에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ASML은 쉘 석유가스와 유니레버처럼 네덜란드를 아예 떠나버릴 계획을 세웠고 현재 세계 각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ASML이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5억 유로, 우리 돈 3조 7천억 원의 긴급 지원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ASML 측에선 3조 7천억 원이면 여태까지 자신들이 내왔던 세금과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입장인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ASML 측이 이전을 고려 중인 지역은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아시아 지역이 유력하다는 상황입니다. ASML의 최대 고객인 삼성과 TSMC의 공장 대부분이 한국과 대만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반도체 장비 공장을 건설하면 물류 비용과 AS 비용 등 연간 조 단위로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최근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 중인 한국의 경우는 막대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TSMC와 일본은 몇 년 전부터 반도체 연합을 구성하며 대만 현지에 일본 반도체 소재 공장을 건설하고 일본의 대만의 TSMC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비공식적으로 대만과 일본 지역에 ASML 이전을 위한 로비를 추진한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대만과 일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대만에 발생한 진도 7의 지진으로 대만의 경우는 이전 후보에서 완전히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TSMC는 강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거의 다 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ASML의 한국인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대거 대만의 TSMC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되었고 심자외선 DUV 장비와 극자외선 EUV 장비의 수리를 위해 한국에 있는 EUV 부품까지 대만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네덜란드 ASML 본사 측에서도 대규모 수리 인력을 파견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수리에 필요한 장비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으로 5월 말까지 TSMC의 팹 장비를 완벽히 수리해 정상 가동시키는 것이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SML만 생산이 가능한 극자외선 EUV 장비는 매우 예민한 장비이며 지진을 비롯한 가벼운 충격에도 매우 취약하기에 운반 시에도 진동을 최소화하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대만과 일본으로 ASML 본사가 이전한다면 반도체 생산이 주 업무가 아니라 수리와 정비가 주 업무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며칠 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ASML 피터 베닝크 CEO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피터 베닝크 CEO는 이번 ASML의 국외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인 인물이기도 하며 지난 2013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의 반도체 부품 장비 생산을 위한 제조센터와 숙련된 반도체 엔지니어를 육성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를 건설하는 등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큰 공을 세워온 인물입니다. 현재는 ASML 화성 뉴 캠퍼스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ASML의 아시아 유일 반도체 클러스터가 한국에 있는 이유는 물론 ASML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이 한국에 있고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등 거래처와 가까운 곳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ASML 측에서도 경영상 이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마저 용인의 연구개발센터와 공장을 설립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는 이미 용인시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반도체 장비 특허로는 세계 1위의 회사입니다. 일본이 모기업이지만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최대 매출을 내고 있기에 한국으로 회사와 공장 그리고 연구센터를 옮긴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ASML이 한국으로 오는 것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데요. 이 밖에도 미국의 보잉을 제치고 세계 최대 글로벌 항공기 시장 1위에 오른 유럽의 에어버스 그룹이 2024년 9월 한국의 방산 우주연구개발센터를 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 지역은 인천, 대전, 경남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에어버스 측은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방위산업과 우주사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국가이며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와 첨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 내 연구소 투자는 급하게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지난 2022년부터 한국을 방문해 여러 가지 법적 검토와 규제 사항 검토부터 한국의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 및 항공 산업 역량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버스 측은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인 KF-21과 FA-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K9 자주포와 K2 흑표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등 한국의 항공방산 기업과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버스의 로드리고 레자마 마케팅 총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항공산업 수요 증가 및 구형 항공기 교체 수요 등으로 항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2037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122조 원이 될 것이고 항공산업 관련 일자리는 100만 개가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에어버스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중국이 수백조 원 여객기 시장을 국산화하고자 자체 제작 여객기인 C919를 상용화하면서 주변 아시아 국가로 영업을 시도하자 아시아 시장을 꽉 잡기 위한 에어버스의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초기지는 한국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시와 에어버스 측은 공동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연구개발 중심에 미래 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국가산업단지 부지로 예정된 김해공항 인근 100만 평 부지에 에어버스 한국법인을 유치했고 대한항공과 에어버스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2의 인천공항으로 불리는 신공항을 통해 부산을 아시아 대표 산업교통의 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세계 최대 항공기업이 함께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경쟁 중인 대만과 일본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도 ASML의 훌륭한 고객이지만 지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도 고려해보면 대만보단 한국에 훨씬 나은 선택지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삼성이 있는 평택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것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에 주둔하며 사령부가 있기에 군사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삼성을 확실하게 견제하고자 반도체 소재의 강점을 보이는 일본과 손잡고 일본 내 공장을 예정보다 3년 빠르게 건설하고 최근엔 양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일본 내 공장을 예정보다 3년 빠르게 건설하고 최근엔 양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일본에도 지진 리스크가 떠오르면서 글로벌 고객사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자 일본과 대만의 TSMC가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더욱더 위기로 들어갈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ASML의 장비 구입 자체가 막혀버린 중국은 한국이 ASML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체코에서 날아왔습니다. 24조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 수주 쾌거.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 17일 체코 정부는 강요회의 결과 1200MW 이하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국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수원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주전에서 똘똘 뭉친 한국의 드림팀은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던 한수원, 체코원전 수주, 프랑스 눌렀다. 프랑스 전력공사, EDF를 제치고 대역 전극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사실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 EDF로 압축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 원자력 동맹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고, 더구나 유럽에서 원전 사업 경험이 많은 프랑스 EDF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체코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사업자들만의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팀 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2년 4개월에 걸친 수주전은 이렇게 일단락되었고, 한국은 또 한 번 유럽의 기술 한국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체코 유력 매체 전면 등장한 한수원, 원전 수주 앞두고 막판 홍보전. 이번 한수원의 성공 뒤에는 막판 홍보전의 역할도 컸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유력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고 현지 업계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한수원의 경쟁력을 호소했습니다. 체코 HN은 체코 전역에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매체로 한수원은 이 매체에 지면 광고에서 원전을 형상화한 그림과 안전모 사진을 배경으로 체코 에너지 협회 비체슬라프 요나시 회장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수주를 위해 현지 언론까지 활용한 것은 칭찬할 만한 전략입니다. 광고 내용도 체코가 원하는 내용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납기에 정확히 맞춰 건설했던 사례, 한국이 어떻게 터빈을 비롯한 주요 부품에서 체코 공급사의 높은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최적의 가격을 제시했는지 등등 체코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체코는 이번 수주전에서 체코 회사를 얼마나 참여하게 할 것인가를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를 간파하고 상당수 체코 회사들의 참여를 약속하며 체코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수주가 특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앞으로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등에서 원전 건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애초 체코의 원전 사업 물량은 프랑스로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로 유럽 전역의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 청신호. 유럽 전역 원전 필요해. 최근 에너지 안보가 중요시되면서 한때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았던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원전을 부활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의 대표주자였던 이탈리아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2030년부터 원자력 재도입을 위한 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탈원전 34년 만에 원전 재도입 추진한다. 에스토니아 의회도 지난달 자국 내 드론자력 도입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가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U 가입 조건으로 코즐로두이 원전 1에서 4호기를 영구 정지한 불가리아는 현재 5, 6호기를 운영 중입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운영 원전의 영구 정지를 대체할 78호기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해당 분지가 안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2400MW 규모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신규 원전 건설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1635조 원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설계 건설 운영을 할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 중에서 납기일을 정확히 맞추고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더더욱 적습니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국영기업 EDF는 영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입찰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업체의 이런 약점은 체코의 이번 결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국 원전 사업에는 현대건설과 미국 홀텍 컨소시엄을 비롯해 5곳으로 후보가 좁혀졌습니다. 현대건설, SMR 사업 확장 본격화, 납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시행, 건설 능력에 있어서 한국보다 더 정확한 나라가 지금 세계에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의 목리를 부리던 세계적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마저 한국의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원전 역수출, 두산에너빌 웨스팅하우스 협력 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곳은 현재로선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같은 위상을 바탕으로 K조선이 새로운 원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선업계가 SMR, 판 커지는 해상원전, 해상 SMR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선도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들이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HD 한국조선해양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누 누클리어 포 메러타임 런던 서밋을 계기로 우리랑 일합시다 각광받는 K조선, 글로벌 톱티어 SMR 러브콜, 미국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로부터 SMR 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은 조선기술에 SMR을 접목한 부유식 SMR의 장점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이를 들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가 적극 협력 의사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부유식 SMR의 경우 토목 과정이 없기에 비용을 줄이면서 신속한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웨스팅하우스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파워와는 이미 동맹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두 회사는 70MW/MW급의 소규모 부유식 SMR 실증을 2030년쯤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부유식 SMR은 전력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바닷가에 위치한 기존 원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 원전과 달리 특정 지역, 도시,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 구축하기 유리합니다. 바로 이 SMR을 육지가 아니라 바다 위에 띄우는 사업에 조선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해상 부유식 SMR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내 기업에 큰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톱티어 조선 기술과 원전 기술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목할 것은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HD 한국조선해양에 러브콜을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이 세계 최대 원전 기업으로 평가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개선은 물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원전 건설 사업 수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전 관련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 부족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원전 공사를 한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소문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웨스팅하우스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이의 원천 기술을 제공한 원전 건설의 대명사입니다. 한국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시작됐고 이를 기초로 한국형 APR 1400원자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발전소들에 대한 설계 원천 재산권 IP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고 이후 신고리 3에서 4호기부터 도입된 APR 1400은 우리나라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발전소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지적 재산권, 즉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원전의 모든 설계 기반 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사후 관리 사업권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라 사실상 세계 민간 원전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나 회사에 매각되면 한국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줄 게 뻔합니다.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에는 팔지 않겠지만
프랑스 EDF라는 회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만일 웨스팅하우스가 프랑스에 넘어가면 한국은 아마 앞으로 세계 원자력 발전 수주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나 영국 등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럽 원전 수주에서 상당 부분 앞서고 있는데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강화하거나 혹은 인수한다면 자연히 해외 원전 수주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덩치가 커서 국내 한 기업이 인수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고심이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국 보글 원전 3, 4호기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썸머 원전 2, 3호기가 워낙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건설 부문을 한국 업체들에게 넘겨 미국 내에서 완공을 하거나 폴란드나 다른 동유럽 국가로 수출할 계획까지 내비치고 있는데요. 미국이 미국 내 원전 건설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원전 건설에 강국인 한국 업체들의 손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원전 설계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웨스팅하우스로서는 원전을 꾸준히 가동 운영하며 관리 노하우를 축적해온 한국 원전 운영사와 건설업체들의 협력이 절실할 것입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에게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당시 UAE에 진출한 한수원에게 특허권 침해를 문제 삼아 거액의 기술 자문료를 요구했고 한수원이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하자 또 다시 기술 재산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자문료를 요구하면서 매각 전에 자신들의 몸값 불리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진상 부리던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막판에 보기 좋게 미끄러져 체면을 구겼습니다. 동시에 한수원, 프랑스 전력공사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3파전은 웨스팅하우스 탈락으로 한수원, EDF의 2파전 구도에서 최종 승자는 한수원이 됐으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 제작 공급을 담당하는 두산에너빌리티도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기술 자문료 분쟁이 일단락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관측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 사업은 동유럽 시장 등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미묘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설계에 강점이 있는 미국과 건설 및 시공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한 팀을 이룬다면 못 다낼 사업이 없을 것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좋은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을 뛰어넘겠다며 10조 원을 쏟아부었던 일본이 갑자기 SK하이닉스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와 화제입니다. 일본으로 건너와 자신들 공장에서 대신 생산하라고 제안한 것인데 이는 일본 내부에 엄청난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TSMC 구마모토 공장이 예상보다 빨리 건설돼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엄청나게 들떠 있어야 하는 분위기지만 일본이 기대했던 자국 기업이 초토화 상황에 놓이자 기시다 내각은 최악의 평가로 치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유치했던 TSMC 구마모토 공장이 24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애초 5년이 걸릴 것으로 봤지만 3년이나 앞당겨 공사를 마친 것인데 365일 24시간 폴로 공사를 진행해 건설을 완료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일본이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사비의 절반 수준인 4조 2천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올해 말부터 카메라, 자동차 등에 쓰일 12에서 28나노미터급 반도체 생산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이 3나노임을 고려하면 첨단 공정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일본 반도체 공정이 40나노에서 멈춰 있기에 TSMC 공장 가동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나노는 TSMC가 15년 전인 2008년에 도입한 공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양산 개시와 동시에 6나노급 2공장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1공장 건설에 투입된 70억 달러에 더해 총 200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6나노급 공장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TSMC의 3공장 건설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구마모토 공장은 1,700명 직원 중 대만 주재원이 400명으로 경제 파급 효과로는 10년간 178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 반응에는 이에 대한 자긍심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시다 지지율은 내각 퇴진 수준인 1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2009년 11%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이나 통일교와의 유착 등 여러 이슈가 있지만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 부진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TSMC 공장이 일본에 빠르게 건설됐어도 이는 대만 기업일 뿐 자국 기업의 반도체 사업 진행은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잡겠다던 키옥시아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키옥시아가 SK하이닉스의 협업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웨스턴디지털과 합병에 대해 SK하이닉스의 동의 조건으로 자신들의 낸드 플래시 생산시설 이용이라는 당근을 던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연계 방침은 지난달부터 일본 언론에서 주목받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일본인들은 크게 반발했는데 일본 기술이 한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에 2018년에 4조 원을 투자했는데 여기에는 의결권이 포함된 전환사채 1조 3천억 원이 있습니다. 의결권 지분율이 15%라 SK하이닉스 동의가 없다면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 WD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이닉스는 현재까지 이들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낸드 시장 점유율 3위인 WD 16%와 4위인 키옥시아 14%가 합쳐지면 2위인 SK하이닉스 20%를 크게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 사장은 지난해 있었던 반도체 대전 2023 현장에서 양사의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키옥시아와 WD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다가 멈춰선 것도 SK하이닉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키옥시아의 이 같은 시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업황 악화로 역대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키옥시아 경영진은 WD와의 통합을 경영 재건의 실마리로 삼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양사는 공동 투자 계획도 발표했는데 일본 미에현과 이와테현의 플래시 메모리 공장에 공동으로 7,200억엔을 분담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내년 9월부터 8세대, 9세대로 불리는 최첨단 낸드 메모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경제 산업성이 해당 공장에 2,300억엔이 넘는 보조금을 계획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의욕이 고조된 상태라며 당분간 합병의 키를 쥐고 있는 SK하이닉스를 겨냥한 근거 없는 소식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제안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차후 제안을 받는다면 시장의 경쟁력 유지와 투자 손실 축소 사이에서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작년에 2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지분을 보유한 SK하이닉스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투자자산 평가 손실은 1조 4,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SK하이닉스 영업 외 손실 2조 2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6,200억 원 손실과 합하면 2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투자 지분 재평가는 실제 현금 유출입을 일으키진 않지만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키옥시아의 작년 적자는 전신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발족 후 1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손실입니다. 키옥시아의 낸드 플래시 생산량 대부분은 6세대에 머물러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경쟁사가 200단 이상 8세대 공정으로 전환을 서두른 것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키옥시아는 반도체 불황으로 연기된 미에현 공장 설비 투자를 최첨단 제품 양산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6세대 생산을 계획했지만 가동이 늦어져 경쟁력을 잃었고 다급하게 8세대로 전환해 내년 이후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투자를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8세대 낸드 플래시 양산을 계기로 실적이 개선되면 다시 상장을 시도하거나 합병에 나설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2020년에도 상장 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기업 가치가 낮게 설정되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활에 적극적입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 및 투자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시장에서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겠다는 각오인데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988년 50%에서 최근 6% 수준까지 떨어지며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메모리 시장에서 10위권에 상당수 들었지만 지금은 일본 기업들의 명단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일본 정부가 수조 원을 투입해 밀어주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최첨단 3D 낸드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삼성전자가 2013년 선보였던 기술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같은 면적의 고용량을 구현하기 위해 셀을 수직 구조로 적층해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삼성전자는 2013년 3차원 공간에 구멍을 뚫어 각 층을 연결하는 비낸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반도체는 기술이 2년만 뒤처져도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기술 선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HBM 고대역 폭메모리, DDR5 등 첨단 D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하이닉스의 작년 해당 분야 매출액은 각각 5배, 4배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낸드 시장 회복은 D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새로운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가동하면 업황 반등은 더 늦어져 일본 업체들은 서둘러 공장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낸드만 생산하는 키옥시아와 WD가 끝없이 추락하는 이유입니다. 낸드는 D램에 비해 기술 부가가치나 수익성이 낮은 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키옥시아와 WD는 이미 기술과 생산 설비를 공유하고 있어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극대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흔히 112가 안 되는 구조로 통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낮은 기업끼리 뭉쳐봐야 갑자기 삼성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낸드 시장 2위에 오랜 기간 군림했던 일본 키옥시아는 이번에 SK 하이닉스는 물론 WD에도 자리를 내주며 4위로 밀려났습니다. 점유율도 지난 2분기 16%에서 14%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30단 이상 제품을 양산하는 반면 키옥시아는 여전히 162단 공장 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주력은 96단과 112단인 구형 제품입니다. 이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마이크론도 이미 종산한 지 오래인 것들입니다. D램과 낸드를 모두 다루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불황에 버틸 여력이 더 커졌고 적자를 감내하는 동시에 투자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생존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에 키옥시아가 자존심을 접고 SK 하이닉스에게 자신들 공장에서 3D 낸드를 생산하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이닉스가 받아들일 경우 WD와의 합병 논의를 재개할 수 있고 SK 하이닉스는 추가 투자 없이도 3D 낸드 생산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이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3D 낸드 기술을 확보하려는 키옥시아에게 기술이 유출될 수 있으며 이미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세계 최고층인 321단 4D 낸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성능으로 업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낸드 1000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낸드 개발의 핵심은 비용 대비 성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인데 과거 2D, 3D 낸드에 이어 4D 낸드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내달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낸드 플래시 포럼에서 처음으로 기조 연설을 수락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수락한 배경의 낸드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중국 현지 생산 라인 리스크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사에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인텔, 키옥시아, YMTC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3D 낸드 기술 및 400단대 낸드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등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한국 낸드 수출 비중의 85%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낸드는 스마트폰, PC 등 IT 시장 업황에 큰 영향을 받는데 중국 IT 기업들이 낸드를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적용된 고성능 IT 기기가 출시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고성능 낸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낸드 시장 규모는 5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술에서 앞서버린 한국이 그 과실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작년 8조 원대 적자에서 올해 10조 원대 흑자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무려 16조 원 이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년 만에 거의 2배로 뛰어올랐는데 이는 내년 실적 증가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현재는 키옥시아의 합병을 승인해 경쟁자를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통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국 마이크론에 최종 인수될 우려도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를 함께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마지막 디램 제조업체 엘피다도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합쳐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이는 한국 기업들이 더욱 경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키워 일본의 추격을 뿌리치길 바랍니다.